또 그걸 고요하게 차분하게 이완하고 갈무리하는 부교감 신경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율신경 균형이 대표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수면이죠. 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음식 습관 얘기해볼까요? 음식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 암과 관련하여서 병원에서 하는 3대 표준치료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면 대부분이 음식하고 운동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호흡이라든가 수면은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에너지를 다스리던 것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음식과 운동이 음식은 사실은 뭐를 먹는가 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임상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의 원인을 아까 제가 만성염증을 얘기도 했는데요.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어떤 분은 저산소를 어떤 분은 노폐물 정체를 들기도 해요. 둘 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저체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효소 활동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잘 정체가 되고 당연히 쌓이겠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거꾸로 노폐물이 정체돼 버려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막아버리고 노폐물이 네. 잘 못 나오게 막히니까 이게 저체온이 되고 저산소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저는 우선 후자인 노폐물 정체가 암의 핵심 원인,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쳐보면 노폐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각 세포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산소 공급도 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하고의 소통도 막아버려요. 네. 근데 아까 우리는 37조의 다세포 생명체이고요. 다세포 생명체인데 이렇게 고립이 돼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일 뿐만 아니라 옆 세포하고 고립이 돼버리면 다세포 생명체는 굉장히 취약해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죠. 예. 근데 그 노폐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폐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출되지 않는 트랜스 지방 여러 가지 이것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도 있어요. 긴장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 정서의 불안, 우울 이것도 노폐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까 같이 저산소가 되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세포가 다세포 생명체에 있던 세포가 단세포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하고 막 찾다가 단세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아, 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단세포적으로 바뀐 세포가 암세포고 그래서 암세포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딱 단세포적이에요. 단세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증식합니까? 그렇죠. 한 마리가 1억 마리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아까처럼 한 마리가 한 세포가 금방 커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임신 초기에 배아였을 때는 우리가 단세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잠깐 활용한 거예요.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될 때는 우리 몸은 단세포적인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단세포적인 시스템으로 스위치를 켜가지고 숫자 빨리 늘릴 때는 활용해요. 그래갖고 그건 암세포가 그렇게 하듯이 상처 회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회복이 끝나면 단세포적인 시스템을 다시 스위치를 끄고 단세포적인 치프로 간 거죠. 근데 또 상처가 나면 또 단세포적인 스위치를 켰다가 끝나면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아예 단세포적으로 CPU를 켜놔버린 거죠. 그것처럼 만성적으로 노폐물이 정체돼가지고 고립돼서 단세포적으로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면 그때 이 세포가 단세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단세포적으로 살아났던 그 시스템을 하이제킹 했다고 해요. 납치했다. 자기식으로 몰래 학습해가지고 살아남는 방식으로 버틴 세포가 암세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그 노폐물 정체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항암 성분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을 많이 남기는 방식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좋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암 치료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열을 먹으면 6, 7을 소화 흡수하고요. 3개나 30% 정도는 노폐물이 된대요. 우리가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암 환우나 만성 질환자들은 그게 거꾸로라고 합니다. 먹으면 조금만 30, 40만 소화되고 60, 70이 노폐물이 남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 환우의 음식 치료의 핵심은 소화 흡수를 높여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완전 연소가 100% 흡수가 되면 좋지만 그걸 적어도 70, 80% 정도는 이게 할 수 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다작, 오래 씹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을 발효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화 흡수가 아주 되게 쉬운 쉽게 형태로. 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 음식, 저 음식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음식들을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이버에 쳐보면 너무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폐물이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오래 씹는 거, 발효된 음식 먹는 거,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게 하나 있어요. 자율신경 균형이에요. 음식하고 자율신경 균형.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제대로 되어야 배가 따뜻해지고요. 뱃속이. 그리고 그렇게 이완되고 차분해질 때 비로소 내장 기능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소화 흡수의 능력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에서 자율신경 균형을 아주 관통하는 네. 핵심 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 습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네 번째가 운동 습관이에요. 네, 운동 습관입니다. 이제 뭐 암 환우분들 중에 항암을 같이 겸하면서도 또는 뭐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약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손을 놓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정말 올인하다시피 온 마음으로 했더니 나았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왜 나았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걸 뭐 암 운동학이라고도 합니다.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더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게 기본적으로 혈류순환, 림프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 풀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근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력을 만든다는 것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등등 그 의학적 분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게 중요한데 하나 제가 경험한 팁을 드리자면 공황장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했던 그 호흡이 입에 턱에 닿을 때까지 하는 그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짧게라도 중간중간에 인터벌로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조금씩 천천히 많이 하는 것보다 고강도 운동을 중간중간에 섞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더 보통은 중강도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지배적인데요. 그 중간에 2, 3분이라도 고강도 운동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넣어주면 효과가 훨씬 커지더라. 근데 그 산책을 할 때 1시간 내내 그냥 천천히 걷지만 말고 중간에 한 10m, 20m 정도는 뛰어줘라.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내 주의 집중을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내 의식도 알아차리면서 하라고 하는데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한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한번 샥 하고 또 한 40분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위에서부터 호흡, 수면, 음식,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대인관계 습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긴급해요. 물로 한 3분 정도 안 하면 우리가 생명 유지가 보통 사람은 어렵잖아요. 수면을 한 3일 밤을 꼬박 못 자면 정신 이상이 되게 온다고들 할 정도로 아까는 3분에서 여기는 3일 이렇게 되죠. 일단 음식을 한 30일 안 먹어도 대부분은 죽지는 않습니다. 뭐 물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조금 긴급한 순서예요. 그 다음 운동을 뭐 석 달 안 했다고 사람이 이상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대인관계를 한 3년간 사람과 이상하게 안 했다고 이상해지진 않는데 그러나 영향력은 제일 커요. 대인관계가. 예.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있고 막 어려운 사람은 사람 만나기 두렵고 이러면 호흡이 깊어지고 차분해질 수가 없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될 리가 없고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지듯이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 습관은 급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제일 크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세포가 말씀드릴 수 혼자서 있어요. 살 수 없듯이 맞습니다.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세포 생명체는 37조 중에 세포 1개하고 단세포 세포 1개하고 둘이 생명력 대결을 하면 다세포 생명체의 세포 하나가 원사이드하게 약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주변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면 훨씬 고등한 일을 해내고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세포 생명체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면 좋다가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세포 내부가 그러듯이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런 것이 자꾸 일반화되면 세포에도 그것이 같이 전달되게 돼 있다. 동조화가 된다. 맞습니다. 공명한다. 네. 공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감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인관계 습관, 소통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소통 훈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소통 훈련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코칭이라고 하는 방법이 암 치료와 가장 유사성이 깊어서 많이 추천합니다. 코칭은 받는 건가요? 예, 코칭은 뭐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코칭이라는 말이 조언이나 충고 주는 거를 코칭 받는다라고 조금 잘못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칭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코칭을 제가 왜 권하냐면 의사소통 방식으로 3가지 철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칭의 3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철학입니다. 아까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이미 있는데 근데 이거는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뭐 모든 그렇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서로 짠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 철학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방식의 대화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우 매력적이에요. 코칭이. 예. 그리고 스스로를 코칭한다는 얘기인가요?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이거예요. 이미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는 내가 경험이 많다고 주는 건 나의 해결책이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딱 맞춤형의 것은 그 사람이 찾는 게 좋고요. 또 그것이 습관 수준까지 가야 유전자까지 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맞춤형으로 자기가 찾아야 흔들림 없이 갑니다. 남이 준 거는 대부분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과 이게 잘 호응해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주로 생기냐면 이 두 번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겨요. 간섭하고 혼내키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코칭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공감해주고 적절한 질문해주고가 다예요. 조언이나 충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신이 코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모델 중에 코칭을 가장 자율적이고 가장 비지시적인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찾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를 해준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파트너가 필요하다예요. 네. 그 적절한 파트너를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 왜 또 파트너는 필요하냐. 그 파트너의 역할은 조언이나 충고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거울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해답을 저 안에 이미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가 하나 있다면 내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얼굴을 볼 때 쓰는 도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거울 되어준다고 그래요. 네. 그것을 영어로 미러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반영해준다, 반사해서 비춘다. 그 말만 해주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이완해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었다고 하면 그렇군요 하고 그 느낌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듯이 이렇게 있어주면 그때 비로소 이완이 된다는 말은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긴장한다는 말은 좁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미 암이라고 하는 공포, 암이라는 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더라도 지금은 내 안의 에너지가 이 암이 내 전체 에너지 한 90%를 차지해버리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기 쉬운데,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해주고 거울이 되어주면 갑자기 이완이 되면서 내 영역이 이렇게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암은 지금 똑같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뭐 같이 잘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쑥 힘을 내서 밀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파트너 역할이란 적절한 공감해주고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질문까지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훈련하자고 해요. 해보면 되게 이제 듣는 반응은 와 신기하네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답이 탁 찾아지네요. 또 깊은 갈등이 있어서 암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암의 원인의 90%는 우리 남편이에요. 뭐 그런 분이 제일 많고요. 제 암의 원인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다 가까운 사람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친구 때문에 암색하는 경우는 없죠. 아주 극소수. 그럴 때 이런 방법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서, 물론 가족과 잘 소통하는 건 좀 심한 문제입니다. 일반인과 소통의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해보라고 저는 권유하는데, 한참 훈련하고 나서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그 벽창호 같다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고 막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긴장과 스트레스, 만성 염증을 확 풀어주는 숨통을 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을 말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예, 우선 배우는 원리를 아는 거고요. 우리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이 습관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동적인 무의식적 패턴이 되게 해버려야죠. 그러면 유전자도 바뀝니다. 네, 유전자 바뀌기 쉽네요. 쉽지는 않아요. 습관까지 가는 죄송합니다. 게. 그러나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것까지 해내느냐 아니냐인데요. 원리가 뭐 고도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머리를 쥐어뜯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리는 단순한데 그것까지 잘 못 해내요. 그 첫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갈 때 큰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라고 보면 머리로는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서의 응어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귀찮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용기를 못 내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감정이 조금 속살 같은 거여서 속살 내놓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속감정을 내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속살은 또 더 아프기도 하죠. 내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어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 내 감정의 상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수치심 느끼게 하면 너무너무 깊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용기를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원리는 이렇게 쉬운데 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나마 엄청 큰 희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체험을 해요. 과일의 맛을 직접 보듯이. 과일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있고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00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습관까지 가는 거가 여기서 한 95%가 탈락합니다. 용기 내는데 한 50%가 되게 탈락하고요. 끈기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습관은 땅속 밑에 있는 씨앗이나 뿌리 같은 거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막해해요. 그렇겠죠. 어미 닭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닭을 부화할 때 품고 있을 때 21일이 되면 생명이 깨어난다고 해요. 근데 21일에 한 7분의 1이면 3일이죠. 3일을 품고 있으면 겉껍질이 한 7분의 1 정도 금이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할 닭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5일 하면 한 4분의 1 이렇게 안 되고 20날 23시간까지 겉에 아무 표가 안 나요. 변화가 없다가 게이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맞나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거죠. 하루에 1%씩 해서 100일이 지나면 100%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질병이 계단식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시키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체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비선형적 동력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하루에 1%씩이 정비례하듯이 이렇게 선형적이잖아요. 라인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까 계단도 이게 이런 식으로 또는 막 곡선으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네. 근데 생명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신앙과 구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종교라는 한자가 마루종에다 가르칠 교자잖아요. 마루라는 게 산마루처럼 꼭대기라는 뜻인데 가르침 중에 가장 꼭대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도 그날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도둑처럼 올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내일이 오겠네. 27일이니까 28일 이렇게 하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달걀이 이렇게 푸는데 20날 23시간까지 아무 차이가 없어도 어느 날 도둑처럼 올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100도가 돼서 물이 확 끓는 현상이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하듯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중도에 막막하고 심심하고 지루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그거를 이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근데 막막하고 지루하긴 하지만 습관이 돼버리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습관이 돼버렸다는 말은 자동적인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안 해도 저절로 돼버린다니까요.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왜 빨리 안 됩니까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빨리 되고 싶죠. 얼른. 아씨,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안 바뀌냐고. 유전자 이번에도 검사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빨리 되면 큰일 납니다. 뭔 소리예요. 원장님 병원에 오래 입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되면 좋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빨리 나아버리면요. 몇 번 좋은 운동이나 이렇게 했더니 나아버렸잖아요. 유전자가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암 나은 이후에 나쁜 자극 한 2번 되면 또 병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체의 항상성이고요. 인체는 그렇게 취약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고 수백 번 이렇게 돼야 변하게 견고하게 안정성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야 저로도 인지상정으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관점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암 낫고 나면 이제 좀 느긋하게 안전하게 웬만하면 병이 안 되는 그 안정성이 우리로 만들어져 있구나. 우리가 1차원적인 조잡한 1차원적 기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게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라 정성껏 하루하루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탁 변한다니까요. 양에서 진로의 변화처럼. 이거를 꾸준히 해내는 것이 저는 치유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치유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은 것은 또 금방 재발하기도 쉽다는 맞습니다. 말이고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얘기하신 거 조금 정리만 좀 해주시고 예. 또 그리고 지금도 암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조언 조금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1기든 2기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재발 전이 되었습니다 하면 더더욱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거예요.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병사의 두려움과 저는 이 암환우들의 마음 상태를 견주어 보는데요. 그럴 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려진 명언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인 암의 본질, 생활습관병이다. 두 번째,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 이 2개를 알면 방향이 선명해져요. 약만으로 습관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크고 엄청 중요하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빨리 되려라는 마음에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우보천리하듯이 소고름처럼 가다 보면 반드시 되게 돼 있고요. 되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울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암 이외에 수많은 몸과 마음의 고통, 질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의 의사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평생을 나답게 건강하게 사는 좋은 발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능력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예전에 암 진단 이전보다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치유를 잘 해내고 7년, 8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낸 분들을 보면 정말 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 나답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말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학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힘은 요거밖에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암이 엄청난 기회가 되고요. 이 암을 치유한 사람들이 서로 짠 듯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은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암에 두려움에 휩싸인 분한테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반드시 그 길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도움이 뭐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암 한우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또 시간 있으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